안녕. 자, 이제 인사행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합니다. 그죠?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 보통 이제 여기 앞에서 이 단어만 따서 그래서 HRM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라고 얘기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이제 인사행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고요. 인사관리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됩니다. 간단하게 개관을 하면 이제 이렇게 정보가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이제 공무원 되려고 들어오는 이쪽을 우리가 채용이라고 합니다. 채용 맞죠? 채용. 임용이라는 표현은 채용을 포함해서 승진, 퇴직, 전직 전보 이런 공무원 관계가 발생하거나 변경하고 소멸하는 그 모든 행위를 임용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승진도 정확한 표현은 승진 임용이고요. 퇴직도 퇴직 임용이죠. 그래서 임용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공무원 관계가 발생하는 것만 생각하고 얘기했는데 사실 아니고요. 그래서 임용이라는 표현보다는 채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죠,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봐서 채용은 공개, 경쟁, 채용이 있고 공채죠. 경력, 경쟁, 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채라고 그러죠. 예전에 특별 채용이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경력, 경쟁, 채용이라고 그러죠.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교육훈련을 받죠. 배치를 해서 여러분들이 직무를 맡게 되면 직무하고 여러분이 개인이 서로 삐해야 되는데 그죠? 직무 개인 적합성. 직무 수행하는 도중에 평가를 합니다. 그죠? 평정이라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평정이라고 그러죠. 또는 평가라고 요즘에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을 잘하면 위로 올라가는 것은 승진. 직이 안 맞아요. 전직, 직렬을 바꾸는 거죠. 전보. A 부서에서 B 부서로 바꾸는 거. 전보. 그 다음에 강임. 강등이 아니라 강임. 인사이동이죠. 그래서 이제 보수를 받고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 공무원들이 누리는 권리. 이런 것들이 인사행정의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인사행정에서 여기 앞에까지를 공무원이 되는 이 과정을 우리 채용, 인적 자원의 확보 또는 임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인력 계획을 수립하고 모집을 해서 시험을 거쳐서 선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획, 모집, 선발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죠? 교육훈련, 직무, 평가, 인사이동. 공무원들의 능력을 발전시킨다. 능력 개발. 또는 개발시킨다 그래서 개발관리를 합니다. 교육훈련을 하고 근무상규 평정을 하고 인사이동을 하죠. 경력관리. 인사이동을 다 합치면 경력이죠. 굳이 하나 더 넣으면 직무. 직무관리도 일종의 경력 개발 또는 개발관리의 한 내용이 되겠죠. 자, 여기를 우리가 이제 사기라고 얘기합니다. 사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기관리, 체계사, 채용, 개발, 사기관리, 인사행정의 3대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수, 복리후생, 연금 제한, 고충 처리, 행동규범, 징계, 소청심사, 정치적 중립, 공무원 노조, 퇴직. 공무원들의 어떤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항을 우리가 콧물이 많이 나오네, 그죠? 우리의 보수관리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이 부분은 채용, 이 부분은 개발관리, 이 부분은 사기관리. 인사행정의
3대 변수. 채용, 개발, 사기관리. 체계사, 학계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인사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있습니다. 인사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채용하고 개발하고 사기 관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제반 요건들, 이런 기반, 또는 기반 과제, 인프라라고 얘기하죠. 가장 중요한 것이 공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는 어떤 제도, 철학이죠. 인사 행정의 역사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학 시작 처음에서 배웠죠, 그죠? 그래서 역관주의에서는 공무원을 정당의 소속원을 뽑겠다. 실적과 자격에서 뽑겠다. 적극적 인사행정을 하겠다. 사회 대표성을 높이는 공직 제도를 운영해야 되겠다. 무슨 관료제? 대표 관료제. 최근에는 인적자원 관리나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역량, 다양성, 사람을 뽑는 인사행정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라는 철학이죠, 철학. 철학은 보통은 역사에 따라서 변천해 왔죠. 그 다음에 공무원의 종류. 누가 공무원을 뽑고, 현실적으로 공무원 시험을 누가 실시할 거냐, 어느 기관이 실시할 거냐, 중앙인사, 관장기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를 먼저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 공무원 제도인데요. 우리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공식적으로 이제 채택한 건 아닌데, 사실상 우리나라는 직업 공무원 제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실적주의가 먼저 확립되어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은 무슨 얘기냐? 이른바 상비군 제도에서 모방하고 있어요. 자, 절대군주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젊은 인재를 뽑아서 되게 보수도 잘해주고 명예도 높여주면서 자신에게 강한 충성심을 유도하는 그러한 상비군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근데 절대군주가 붕괴되고 민주주의가 시작되면서 절대군주의 잔재가 남아있던 유럽의 국가들은 상비군 제도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일체감도 높은 저런 공직 제도를 이제 국민의 뜻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유럽 국가들은 국민의 뜻을 절대군주의 상비군처럼 열과 성을 다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공직 제도를 도입하고 싶다. 이미 민주주의 하에서는 실적주의가 기회균등이 실시되고 있으니까 이제 상비군 제도라는 강한 충성심, 장기근무, 일체감 등을 요구하기 위해서 실적주의와 상비군 제도를 결합시켜서 공무원을 평생 직업으로 생각하는 공무원 제도, 직업 공무원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직업 공무원 제도는 방금처럼 상비군 제도에 모방한 것처럼 젊은 인재를 채용해요. 그래서 나이 제한을 합니다. 장기적인 인력 개발을 시켜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방형보다는 폐쇄형 충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채용, 개발, 그리고 사기관리, 특히 보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생활급, 공무원으로서 자긍심과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생활급을 지급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주의를 정착시키고 난 다음에 상비군 제도의 요소들을
강조한 것이 바로 직업 공무원 제도입니다. 통상 그래서 유럽에서 상비군 제도가 남아있었던 유럽, 미국은 이미 신대륙에 갔더니 왕이 없잖아요, 사실. 그죠? 상비군 제도의 전통이 남아있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미국은 그래서 약한 직업 공무원 제도라고 합니다. 실적주의가 일단은 확립되어 있다는 전제를 하고입니다. 기회균등, 공개 경쟁 채용. 젊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하죠. 우리나라에서 나이 제한이 있었던 것이 일종의 직업 공무원 제도의 전통이죠.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 폐쇄형 임용. 폐쇄형을 해야지만이 장기적이고 평생 근무할 수 있도록 설계될 수 있죠. 생애직, 일생 동안에 일할 수 있는 것을 전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승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승진에 한계가 없죠. 예를 들면 국업 공무원은 5급까지만 승진할 수 있다. 이건 승진 한계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렇죠. 상비군 제도에 모방한 직업 공무원 제도가 될 수 없습니다. 평생 직업으로 삼으려면 어찌됐든 간에 승진의 한계가 없어야 되겠죠. 그죠? 됐습니다. 연공서열, 장기적인 인력 계획 됐습니다. 그리고 보수 연금의 적정화, 노생활까지 보장된 평생 근무, 다양한 능력 발전의 기회, 그래서 유학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채용 당시가 아니라 채용 당시에 얼마나 실적과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평생 일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는 이른바 포텐, 잠재력이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생애성이 아니라 업적성, 평생 근무할 테니까 업적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생애성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의존적 관계, 온정적 관계를 전제합니다. 부자지간과 같이, 그죠? 마치 부자지간과 같이 하나의 우리 가족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직업 공무원 제도를 하게 되면 재직자는 당연히 사기가 제거되겠죠. 유능한 이제 유인, 일체가 맞죠?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이게 이제 유럽에서, 영국에서 미국과 달리 직업 공무원 제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영국은 내각 책임제이기 때문에 항상 정권이 교체될 수 있죠. 그럴 때마다 공무원들이 다 바뀌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공무원 제도를 유지하면 행정의 안정성이 높아지겠죠. 일체감이 높다. 그래서 정치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을 벗어날 수 있다. 됐습니다. 직업 공무원 제도는 윤리성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평생 근무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무산일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공직 윤리를 통해서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역시 이제 단점은 신문 보장을 하게 되면 우리 무산일, 환경 변화의 부정업, 민주 통제 어려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공서열 강조하겠죠. 그럼 전문성이 떨어지고 일체감이 형성된다는 것은 국민의 대구에 여기 참여관료제 어렵게 한다. 즉 공직에 어떤 우리나라에 있는 특권의식, 공무원을 가지고 있는 어떤 특권의식, 민주통제가 어렵다. 뭐 이런 식의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것이죠. 전문가주의, 연공서열은 전문가주의를 어렵게 한다. 자, 원래는 그래서 이제 상비군 제도가 있었고요. 역관주의가 시작되고 실적주의가 시작됐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상비군 제도가 도입되면서 직업공무원 제도가 사실상 시작됐는데 상비군 제도라는 그 제도의 연원을 찾아서 그래서 보통 직업공무원 제도가 더 우선적으로 정착됐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직업공무원 제도를 먼저 설명하고 역관주의, 우리 잘 알죠, 그죠? 모든 공무원들을 다 정치적 충성, 쉽게 말하면 같은 정당원으로 임명하는 거죠. 1829년
앤드루 잭슨 대통령, 서북의 측민들의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서 to the victor, 승리자에게 스포일스, 전리품, 관직이라는 전리품이 승리자에게 내가 전리품으로 쓰겠다. 해필이면 1820년 미국은 대통령 임기가 4년으로 제한된 것이 건국 당시가 아니라 1820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임기와 관료 임기를 일치시키고 당시 미국의 정당 정치가 정착되었기 때문에 역관주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같은 정당원으로 공직을 임명하게 되면 공무원 대통령의 어떤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죠. 대통령의 리더십, 인사, 관리 도구라 그러죠. 관리 수단. 인사를 대통령의 관리 수단으로 사용하겠다. 관리 수단으로 사용하겠다. 관료들의 높은 충성심을 유도해낼 수 있죠. 관료 집단의 통제가 유리하죠. 신분 보장받고 연공 서열식으로 움직이면 공무원들이 관료 집단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죠. 선거에 의한 정권 교체는 국민의 지지, 그래서 대응성이나 반응성, 책임성, 민주성을 제고하고 책임 행정, 관료에 대한 행정에 대한 민주 통제 등이 강조합니다. 됐습니다. 자, 아무래도 정책이 크게 변동되려면 역관주의가 돼야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 정책을 내세우는 공무원이 대통령이 되고 그걸 지지하는 정당원들이 공무원이 되면 정책이 금방금방 바뀔 수 있죠. 신분 보장을 받으면 정책이 변하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단점은 이제 4년마다 계속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 일관성, 계속성, 안정성, 전문성이 떨어지죠. 그죠? 객관적인 합리적 인사기준이 필요 없죠. 그냥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면 내가 4년 뒤에 계속 공무원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죠? 내가 전문성을 발휘하기 노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행정의 전문성이, 그죠? 일을 잘하는 사람, 기획균등, 실적주의 원칙. 내가 일은 잘하고 되게 전문가인데 그 정당원이 아니란 이유로 공무원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죠. 사실 매관매직, 위인설관, 사람을 위해서 쓸데없는 관직을 만든다. 관료들이 정당 사병처럼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중간 보스들, 정당 보스들에게 충성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선거가 패배가 확실하기 때문에는 예산 횡령이나 부정부패 또는 자기들에게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883년 펜들턴법이 제정되면서 실적주의가 정착되었다. 기획균등, 실적과 자격에 의한 인사관리, 신분보장이죠. 젠컨스 법안이 먼저 발의되었다가 실패했고요. 그랜트위원회도 실패했고, 가필드 대통령 암살, 요즘에 이게 이제 잭슨 대통령 암살이라고 노는데, 잭슨 대통령은 역관주의를 실시한 사람이고, 가필드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사람들이 즉 역관주의 지지자한테 암살당했다 그랬죠. 암살당하고 나서 이게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래서 실적주의가 정착됐습니다. 이미 그 전에 이 법안 내용들 이런 것들 전부 다 그죠? 역관주의를 없애고 공개 경쟁 채용으로 공무원을 뽑자. 그런 내용이죠.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펜들턴법이 제정됐습니다. 시빌 서비스가 시민 서비스가 아니라 인사행정을 뜻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CSR, Civil Service Act. 그죠? 펜들턴은 이 법안을 제안한 국회의원 이름이고요. 공식 명칭은 연방공무원법이죠. 연방공무원법.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가공무원법이죠. 펜들턴법은 이제 대통령이 마음대로 행사하던 인사에 관한 권한을 독립적인 연방인사위원회, 대통령 밖에서 공무원들을 뽑겠다는 거죠. 대통령이 행사하던 인사에 관한 권한을 연방인사위원회가 행사하겠다. 즉 반역관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에 대한 인사에 관한 권한을 뺏어버렸죠. 공개 경쟁 시험, 정치적 중립, 15, 제도의 군인 특혜, 인사교류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분 보장에 대한 규정은 없었는데 나중에 도입됐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됐습니다. 자, 실적주의는 일단은 기회균등이죠. 기회균등.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 그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여차 빠졌네. 그죠? 민주주의가 발전된 나라에서 도입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발전된 나라에서 도입될 수 있다. 실적과 자격에 의한 인사관리. 이제는 정권이 바뀌어도 공무원이 안 바뀌어, 신분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죠? 정치적 중립. 인사권의 연방인사위원회에 직관적으로 모든 권한이 집중되고 반역관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었다. 좀 장점은 인사의 공정성, 계속성, 전문성,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인사관리가 이제 합리화되고 과학화되고 객관화됩니다. 자, 이러한 소극적인 반역관주의라는 소극적인 관점에서 이제 역사 공부했죠. 그죠?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과학적 관리법, 이른바 3S, 여기 있죠. 과학화, 객관화, 표준화, 전문화, 테일러나 포드 등 과학적 관리법, 전문화라는 측면이 개입되면서 1923년 직위분류제법 등이 통과되면서 이제 실적주의가 반역관주의를 정착시킨다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개념에서 이제 전문성을 달성하려고 하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개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기출질문입니다. 그래서 실적주의는 초기에는 방어적이고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나중에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개념으로 바뀌게 되었다. 됐습니다. 단점은 점수에 집착하다 보면 인사행정의 소극, 직관, 형식, 비인간화를 초래합니다. 점수에 너무 집착해서 반역관주의에 집착해서 면접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시험 성적에 의해서만 운영하기 때문에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나 직관적이다. 엄격한 실적주의를 적용함에 따라서 인사행정의 소극화, 경직화. 아무래도 신분 보장을 하면 민주성, 대형성, 책임성. 그죠? 직권자의 의지를,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하는데 밑에 공무원들은 신분 보장이 되면 이 직권자라는 것이 국민들이 그것을 지지해줬기 때문에 그죠? 당연히 공무원들이 국민의 요구에 따라야 되는데 직권자의 요구를 저항한다는 거죠. 조직적으로. 우리 흔히 무사한일, 복지부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분보장이라는 것이 보장됨으로써 이러한 인사행정의 민주성이나 대응성, 책임성이 약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편 보통은 강한 직업공무원 제도는 영국, 일단은 실적주의를 배경으로 하고 계급제, 일반행정과 폐쇄형, 순환보직, 연공서열이죠. 미국은 약한 직업공무원 제도입니다. 실적주의를 기초로 하고 직위분류제, 스페셜리스트, 전문 행정가의 개방형과 순환보직이 억제된다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문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죠? 개방형을 하게 되면 계속 공무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흔히 말하는 직업 공무원 제도를 정착시키기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의 이 실적주의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1883년 펜들턴법에 의해서 공개 경쟁 채용과 정치적 중립과 실적에 움직이는 이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객관식 문제에서 실적주의가 미국의 인사제도로서 만약 실적주의가 사용되면 여기 있는 그죠? 직위분류제와 개방형과 순환보직을 억제하는 그래서 미국의 인사제도로서 실적주의가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용어에서 좀 구분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역관주의는 대형성, 민주성이 좋다. 그러나 전문성과 계속성이 안 좋다. 그러면 모든 공무원을 실적주의로 하기도 어렵고 모든 공무원을 역관주의로 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그러면 고위직은 주로 정책 결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국민의 대응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역관주의로 운영하고 중하위직은 관리, 집행, 즉 전문성과 효율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적주의로 운영하자. 그래서 역관주의와 실적주의를 조화시킨 것. 그래서 소극적으로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양자를 상황적으로 결합시키자. 그래서 정치적 임용을 허용하고 능력 발전, 인사권의 분권화, 역관주의를 가미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민주적 관리, 공무원 단체를 허용한다든지 인사관리와 연계한다든지. 그래서 적극적 인사행정은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대표관료제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가장 혁신적인 개혁이죠. 이른바 대표관료제. 자, 킹슬레이라는 학자가 제안했다. 이것도 시험 나옵니다. 킹슬레이가 영국 관료제를 연구하면서 영국의 공무원들, 고위직은 옥스포드와 캠브리지 대학으로 출신들만 구성되어 있다. 영국 관료제가 국민의 대표성이 좀 낮다. 그래서 킹슬레이는 주요 세력을 어느 정도 반영해야 된다. 어느 정도 반영한다는 거죠. 근데 크란츠라는 학자는 시험 중요합니다. 킹슬레이는 어느 정도 고려하자는 거고 크란츠라는 학자는 똑같은 비례로 그러면 관료제 구성 자체가 국민의 인적 대표성을 완벽하게 반영하면 국민의 요구가 관료제 내에 완벽하게 반영되겠다. 이른바 참여 관료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여성과 남성이 있는데 50대 50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50대 50이면 크란츠는 고위직,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고위직의 고공단 1상급의 여성이 8%입니다. 킹슬레이는 한 20% 정도까지는 반영해야 된다는 거고 크란츠는 무슨 대표? 비례대표까지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50%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반 라이프라는 학자는 사회적 가치까지도 대표돼야 된다. 50%로 비례대표를 구성하더라도 여전히 정책이 남성 중심이다. 여전히 정책이 남성 중심이면 정책이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반영하자는 것은 제안했던 킹슬레이. 비례적으로 해야 된다. 크란츠. 단 나이프는 비례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정되는 구현되는 정책이 사회적 가치 자체를 반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업, 사회 계층, 지역 등 다양한 관점에서 대표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회의 에토스, 사조, 사회적 가치라고 그러겠죠. 반영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제는 뭐냐면 배경적 대표성이 태도적 대표성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흑인으로 사회화되면 흑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행동을 할 것이고 만약 그 사람이 공무원이 되면 흑인을 위한 정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배경적 대표성, 소극 대표, 피동 대표, 1차 대표, 구성론적 대표. 자, 요 위에 것은 채용이죠, 채용. 채용 단계에서 대표성을 구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거죠. 여성을 20% 채용한다는 것은 관료제의 구성에서 대표성을 높이는 거죠. 이제 이렇게 뽑힌 여성이, 이렇게 뽑힌 흑인이 흑인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행동한다, 활동한다,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능동적으로 행동한다. 2차 대표다. 역할론적 대표성. 그래서 대표 관료제는 이 배경론적 대표성이 활동, 소극이 적극, 피동이 능동, 1차가 2차, 구성론적 대표성이 역할론적 대표성과 연결된다는 전제를 하고 있죠. 그죠? 쉽게 말하면 흑인을 뽑으면 흑인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화되기 때문에 대표 관료제는 정치 사회화에 도움을 줍니다. 자, 우리나라는 국가공무원법 26조의 임용, 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이죠. 임용의 원칙은 시험 성적과 근무 성적 그 밖에 능력의 실적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네요. 다만 국가기관의 장, 그쪽 국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장애인, 이공계, 저소득층, 인사상, 관리상 우대, 양성평등.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좀 더 우대해주는 쪽은 뭐다? 장애인, 이공계, 저소득층, 양성. 지역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좀 더 얘기해 줘야 된다. 그죠? 여성 할당제가 있었는데 폐지되고 지금은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입니다.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30% 그죠? 30%. 장애인 됐습니다. 3%. 이걸 위반하면 이제 고용 부담금을 내고요. 지역 고시하고 국가직 7급에 있고요. 20%. 지역 이제 추천 채용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구분 모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이 잘 나오니까 좀 기억 좀 해주시고 그냥 이지혜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이지혜 양이라고 할게요. 그냥 이 게임에 졌다. 이지혜 양 졌소 됐습니다. 이공계 지역 장애인 양성까지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자, 이러한 대표 관료제의 장점. 이제 주관적 책임을, 행정 책임을 확보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행정의 대형성. 그죠? 대형성. 민주가치를 행정에 주입한다. 실질적 기회균등. 맞죠? 시험만 봐서 뽑으면 아무래도 지방 인재가 많이 될 확률이 없죠. 그죠? 미국에서는 흑인이 공무원 시험 통과할 확률이 되게 낮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수직적 형평성. 그죠? 수직적 형평성. 됐습니다. 내부 비공식적 통제. 맞죠? 정책 결정을 하는데
특정한 어떤 집단의 이익이 과잉대표되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대표관료제의 단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대표관료제 단점은 첫 번째, 자유주의, 기회균등 원리와 상충한다는 거죠. 부적격자를 뽑을 수가 있다. 이건 이제 심하게 되면 역차별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자, 초기에는 8등, 9등, 10등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10명 뽑는 시험에 이 1등부터 10등까지가 백인이 됐단 말이죠. 그럼 이제 쭉 내려와서 흑인 1등이 256등이에요. 흑인 2등이 364등이다. 그러면 20% 흑인 20% 할당제를 하게 되면 백인 9등, 10등은 탈락시키고 여기 흑인 1등과 2등을 여기 이렇게 합격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9등과 10등은 시험 성적은 되는데 내가 백인이란 이유로 탈락했으니까 오히려 내가 백인이란 이유로 차별받는다. 이른바 역차별이죠. 그래 놓고 시험 성적도 아주 낮은 이런 사람들을 뽑게 되면 낮은 전문성이나 낮은 실적이라는 부적격자를 채용하는 즉 실적주의 원리와 자유주의 원리에 방한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안 하고요. 지금은 이제 9등, 10등까지를 다 뽑고 나서 백인이 20% 해야 되니까 여기서 2명을 추가 모집하기 때문에 요즘에 역차별 시비는 조금 완화되긴 했는데 낮은 전문성의 문제는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인재는 이렇게 마이너스 1점 내에서만 지역 인재가 있을 때 뽑고 그렇지 않으면 안 뽑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하여튼 역차별 시비가 있는데 최근에는 추가 모집으로 조금 그 역차별 시비가 완화됐습니다. 가장 문제는 이거죠. 제4위와 임용할당된 흑인이 그 백인들이 많은 조직에 들어가 보니까 백인들의 문화를 배우면서 사실상 백인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구성론적 대표성이 역할론적 대표성으로 연결된다라고 전제했는데 중간에 제4회화가 일어나 버리면 이게 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2차 사회화, 제4회화는 대표관료제를 무력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주권이나 대의민주 원리를 무시하죠. 잘못된 행정이 있다면 대의민주화에서는 선거를 통해서 행정을 통제해야 되는데 대표관료제는 직접 국민들을 뽑아서 통제하겠다 하니까 그러면 대의민주를 할 이유가 없죠. 외부 통제를 무력화시킨다. 그죠? 그리고 정치적 중립, 공무원들이 특정 정파와 결탁하면 안 되는데 임용할당된 공무원들은 자신이 속한 그 집단의 이익을 대표해야 되니까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정치 중립 원리가 모순되죠.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흑인들이 흑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입장이 아직 안 됐다. 아무래도 추가 모집을 하게 되면 작은 정부에서는 채택하기 곤란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대표관료제는 원체 중요하니까 아주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장점보다는 단점이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양한 제도의 어떤 이념적인 변천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 시험 나오는 게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국가공무원법하고 지방공무원법은 그죠? 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 지방공무원법도 우리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 그죠? 국가공무원법에는 이게 공정을 기한다는 게 용어 하나 있는데 그거보다 요거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한다. 두 가지는 똑같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민주성, 능률성, 이제 지방자치니까 균형성이 있겠죠, 그죠?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수행, 지방 균형 발전이 지방행정에서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죠? 국가전형법에는 우리가 효율성, 성과, 투명, 건전성 등이 있고요. 공무원 현장 기억나시죠? 창의성, 다양성, 투명성, 전문성, 공익성, 공정성, 민주성. 능률성은 없다는 거, 그죠? 형평성도 없다는 거. 이렇게 저번에 봤던 거죠. 최근에 이런 것도 물어보는데 조금 제가 보기에는 시험 놓을 만한 가치는 없는 것 같은데, 그죠? 단순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서 인적자원 관리부터 해서 추가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